아, 예. 제가 항상 사무실에 저기 나와 있고 전화 받으면 제가 받으니까요. 오늘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설명에 앞서 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이 22년 10월 21일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걸 우리 추진위원분들이 신청을 해서 한 달 만에 우리가 대상지로 지정이 됐어요. 공항동이. 다른 타 지역은 지금 공항동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예산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은 추진위원들이 신청해서 한 달 만에 대상지로 지정을 받고 지금 현재는 강서구청에서 어울림이라는 도시관리 업체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구역을 확정하고 도로의 폭을 확정하고 녹지, 기타 기반시설을 확정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요게 아마 빠르면 저희 최신 정보에 의하면 한 6월 말 정도에 주민 공람의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올라가서 심의를 하고 있고 심의가 끝나고 6월 말 정도에 다시 강서구청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민들께 그 계획을 공람하는 시간을 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정도에는 아마 고시가 나올 거예요. 고시가 난다는 건 확정됐다는 겁니다. 구역 확정되고 도로나 이게 확정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추진위에서 본격적으로 영번 동의서라고 모아타운은 강서구청에서 고도를 매긴 동의서를 줍니다. 그 동의서를 직접 받으러 다닐 거예요. 전화 드리고. 그게 각 구역별로 80%가 돼야 조합 설립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한번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앞서 우리 6구역은 약간 특이해서 그 사항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6개 구역으로 됐다가 1, 4구역이 합쳐지면서 지금 저희는 앞으로 계속 5구역으로 부를 겁니다. 5구역이 됐는데 모아타운을 하려면 노후도가 5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5구역은 총 69개 동이 있고 지금 34개 동이 지금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8%입니다. 노후도가 50%가 되는 건 28년 1월에 노후도가 50%가 충족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 그때부터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동의서 걷고 하는 건 그 전부터 할 수 있고요. 조합 설립이 28년 1월에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추진위에서는 다른 구역에 비해 약간 늦어진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과 기타 660-14번 옆으로 길게 3종 일반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맨 마지막 필지를 구해서 지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입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의사를. 그게 편입되고 그 13번지까지 편입이 되면 노후도가 바로 충족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기 충족시키는 거에도 저희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같이 사업을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 설명에 앞서 우리 지금까지 일해 주시고 여러분들 대신하여 지금까지 해주신 예비 구역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정숙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공항동에 이사 온 지는 이제 35년차가 되다 보니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2번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다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겨주고 강속에서 밀어주는 모아타운을 선정이 돼서 정말 많이 기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지금 필요했으니까 지금 타 지역장님들과 우리 총괄 본부장님이신 백예슬 위원장님 그분들의 노력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이걸 잘 끌어가면 우리도 지금 노후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같이 일사구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로 우리 6구역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항동이 모아타운이 되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5구역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 파트너의 무형건축의 개정민 상무님을 모시고 한번 그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무형종합건축사사무소의 개정민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할 수 있는 영상 보시고 그리고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로 일상을 바꾸는 창조활동, 디자인. 무형은 세상을 디자인합니다. 무형은 새롭고 다양한 주거시설로 기능과 감성이 조화된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합니다.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흐름과 소통의 배치, 주거와 업무가 효율적으로 결합한 혁신적인 디자인. 무형은 용도와 목적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건축물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성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무형은 세상을 디자인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밸류어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무형 건축.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좀 드렸고요. 공항동 오늘은 이제 5구역, 그러니까 9, 6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1구역하고 4구역이 합쳐져서 6구역이었던 부분이 이제 지금 5구역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아마 고시가 날 예정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설명 전에 공항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발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김포공항의 장애물 표면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높이에 대한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고도로 57.86m예요. 해발고도는 이제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0이고 그렇게 했을 때 높이가 이제 57.86인데 이 부분을 이제 건축물에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잡은 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14층에서 15층 정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뭐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 뭐 16층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나중에 이제 좀 기초조사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가 좀 나와봐야 자세한 부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파트는 한 개층의 층고가 보통 2.8m입니다.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2.9m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한 14층에서 15층이 나오는데 위에 지금 보시면 옥탑층하고 우리 이제 번개 치면 그런 부분들 안전을 좀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피레침 설치하잖아요. 이 피레침에 대한 높이까지를 다 합쳐서 이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층수는 약 한 14층에서 15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층수가 좀 많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지금 이제 높이 제한으로 15층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15층 안에서 저희가 용적률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상향을 해주잖아요. 종상향을 한 단계 해주면 용적률이 올라가거든요. 용적률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법적 최대 용적률인 300%까지를 완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200%에서 250%로 올라가고 250%에서 다시 300%까지 그렇게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지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300%라는 그 용적에 우리 5구역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전체 구역이죠. 전체 구역에 대한 세대수는
2,526세대고요. 여기에서 5구역의 세대수는 499세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은 임대가 있어요. 임대는 기부 채널 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형 임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부 채널에서 줘야 되는 임대는 이제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으로 21평이죠. 이 부분이 지금 53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매입형 임대. 이거는 사가는 거예요. 저희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팔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전용 면적 39제곱미터로 분양은 17평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50세대. 그래서 임대주택이 103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주택 보겠습니다. 분양주택도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분양 21평형이 46세대. 그 다음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 24평형이 122세대. 그리고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분양 30평형이 148세대. 그리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 34평형이 80세대에서 전체 분양에 대한 세대수는 396세대. 그리고 여기에 임대주택 103세대를 합쳐서 전체 세대수는 499세대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시면 색깔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색깔 표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용 면적 4구짜리 4구 타입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용 면적 4구짜리고,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짜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임대주택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분양에서는 4구가 좀 섞여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구짜리는 분양하고 임대하고 지금 이제 섞여서 지금 같이 좀 배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 59제곱미터짜리 파란색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지금 전용 59제곱미터짜리 평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용 74죠. 요동들이 지금 전용 7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동이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짜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배치는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가안이에요, 가안. 그러니까 지금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막 디테일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모아타운 하게 되면은 300%까지 용적률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00% 용적률을 다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안 쳐진 거고, 그렇게 강한 배치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설계를 한다 그러면 뭐 주동의 형태나 타입들이 뭐 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좀 바뀌어갈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합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건축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런 임대에 대한 평형대도 바뀔 거고, 그리고 지금 5구역에 살고 계시는 이제 예비 조합원님들의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형대에 대한 부분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대수도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용적률 300%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배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이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좋아질 거냐, 앞으로 이제 설계하면서 저희가 이제 맞춰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평면계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고 계시는 이제 뭐 다세대 빌라 단독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새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또 5년, 10년 이렇게 살면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들도 계속 바뀌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을 반영할 수 있는 평면 계획을 해야겠죠. 보통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가변형 평면들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내의 주차 대수나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모자란데,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지하로 주차장을 이제 계획을 할 거고,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여기 계시는 모아타운 내에 있는 이제 주민분들이 협력만 잘 해주신다고 하면 협정을 맺어서 전체 구역을 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더 효율적인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공사비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지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배치도에서 보셨지만 우리 단지만의 녹지가 아니라 지금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아파트가 다
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녹지를 구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잘 협력하셔야 돼요. 나는 가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천재 둘레길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도 뭐 법적으로 정해진 이제 부대 시설에 대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5개 구역이잖아요. 이 5개 구역에 똑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다 넣는 게 아니라 각각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5개 구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특화 시설,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혁명 한번 볼까요? 이런 부분들 뭐 요즘 너무 흔하게 보는 부분들인데, 우선 아파트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발코니를 요즘 다 확장하시잖아요. 발코니 확장을 하게 돼서 이제 공간이 넓어진 거는 좋은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수납이 너무 부족하죠. 발코니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납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힘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요즘 또 이제 설계하면서 잘 저희가 계획하거든요.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동선 같은 부분들도 주방 동선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주차장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안 좋은데, 이렇게 깨끗하게 전체 주차장을 파서 쾌적한 주차장의 환경을 바꿔갈 수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지 내 이런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녹지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연결해서 그게 전체 둘레길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재시설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지금 보시면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300세대 이상이면 필수 시설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필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져가시겠죠. 근데 그 외에 보시면 뭐 스크린 골프장, 뭐 키즈 카페,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뭐 이거 외에도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1구역도 이런 특화시설들이 있고 2구역도 있고 막 겹치는 것보다는 각각의 구역별로 특화된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왕래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게 커뮤니티를 훨씬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가변형 얘기했었잖아요. 주방에 대한 부분만 지금 예시를 든 건데, 주방뿐만 아니라 뭐 거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방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주방 같은 경우만 해도 이런 형태의 주방을 쓸 수도 있고,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은 난 그렇게 크게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만들고 옆에 이제 팬트리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평면들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수납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표대형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전거도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수납장,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피트니스룸이나 뭐 키즈 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대시설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결정해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런 형태는 잘 이해는 안 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이 구역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지형이 높은 지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지금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 뒤에는 묻혀 있는 거거든요. 크게. 사실은 지하층이에요. 지하층인데 이렇게 데크를 이용해서 지상층 같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데크 계획도 이제 저희가 지형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가설계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고시가 날 거잖아요. 6월 말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고시가 나면 고시가 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초안이고 계속해서 좋아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계속해서 디벨롭 해가서 훨씬 좋은 단지를 만들 거고요. 질문 한꺼번에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받을 계획이고, 다음으로 2부로 우리 추정 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라이셋의 전원재 회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키라이셋의 전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업성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과연 노아타운이라는 재개발을 통해서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내가 한 3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다, 또는 단독주택은 한 8억짜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노아타운이라는 재개발을 통해서 그럼 3억이 한 4억으로 좀 느는 거냐, 5억으로 느는 거냐, 또 단독주택 8억이 한 12억 정도로 이렇게 재산이 증가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연계되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그럼 내가 여기다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럼 한 20평 아파트를 내가 좀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을 한다, 또는 한 30평 아파트를 신청을 한다고 할 때에 그럼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느냐, 혹시 돈을 안 내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느냐, 이게 이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5구역입니다. 이제 병역이 원래 이제 6구역이었는데 저도 헷갈립니다만은 원래 6구역이어서 5구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과연 어떻게 느는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을 하면 무슨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큰 기업을 하든 하여튼 사업을 하면 이제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이제 그 자본 투자에 비해서 이제 이익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한 10억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거 한 15억으로 됐다. 그럼 이제 50% 이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익률이 얼마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요 재개발자본 축에서는 법에서 만든 특별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그야말로 비례율입니다. 그건 뭐냐면 종전자산. 이 종전자산이 또 뭐냐, 이거 다 용어인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재개발 이전에 재개발 전에 나의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재산이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종후자산. 그래서 종후자산은 재개발 후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전에 우리 재산인지 재개발 후의 순재산, 이게 비례율입니다. 비율이죠 그냥.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동네에는 조금 일을 잘못하게 되면 106%, 한 6% 정도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일을 잘하면 한 28% 이익이 남는 걸로 대략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례율인 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6구역, 이제 5구역이죠. 5구역 전체 분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그게 종전자산이어서 1252억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이제 이게 정확히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그 감정평가를 하는 그 여러 그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걸 쭉 보면 합치면은 125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럼 재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 거냐를 계산을 할 때 재개발을 해서 총 수익, 총 매출이죠. 거기서 들어가는 총 비용을 빼면은 순 재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946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5구역 동네를 다 부수고 거기다가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그 새 아파트 값이 다 합쳐서 한 4천억 원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에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그 단지가 4천억 원, 3,946억 원짜리 아파트가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께 다 미래에 되는 건 아니고 요새 뭐 건축비가 엄청 올라서 건축비도 내야 되고 각종 경비, 금융비용 뭐 이런 거를 다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2,619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 단지 4천억 원짜리에서 이거 다 주고 빼야 되니까요. 2,619억 원을 다 빼고 나면 순 1,328억 원이 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 1,252억 분지 앞으로의 순재산 비용 다 빼고 건축비 다 빼고 주고 이게 이제 1,328억이니까 그 비율이 한 106%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모아타운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6개 구역, 5개 구역이 있는데 이 5개 구역이 하나의 단지처럼 서로 잘 아까 그 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에 지하도 같이 파고 그래서 주차장도 넓게 파고 또 그럼 건축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되면은 큰 단지로 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는 게 나홀로 아파트 단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동이 한 도어에 이렇게 조그만 그런 단지보다 이게 뭐 천몇백 세대 이렇게 큰 단지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조그만 구역을 몇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잘 연계해서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의 취지에 맞게 6개 구역, 5개 구역의 여러 구역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저희 같은 업체도 같이 뽑고 아까 무용 같은 설계 업체도 5개 구역이 똑같은 업체를 뽑고 또 특히 시공사도 무슨 뭐 모르겠습니다. 대림건설, 뭐 포스코건설 이런 데를 5개 구역이 똑같이 뽑아서 아파트 이름도 5개 구역 전체가 하나의 무슨 뭐 대림 뭐 모르겠습니다. 이편한 세상 또는 뭐 포스코 더샵 이거 하나의 커다란 단지로 만들면 그럼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모아타운 성공시 모아타운으로 정말 잘 됐을 때는 아파트 단지값이 3,900억에서 4,135억 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오히려 조금 줄어든다. 비용. 왜냐하면 같이 한꺼번에 개발하니까 예를 들어서 5개 구역이 각각 건설회사를 따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뭐 이게 여기는 무슨 건설, 여기는 뭐 아파트 이름도 달라지고 또 현장 소장도 각각 구역별로 5명이 나오고 근데 한 회사가 안 나. 그럼 현장 소장도 뭐 한두 명으로 다 족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비도 줄어들어서 결국 그걸 빼면은 모아타운으로 잘해서 우리가 가꿔서 정말 성공적인 모아타운을 만들면 1,600억 원이 순납니다. 4,100억에서 비용 조금 줄어들어서 2,100억 빼면은 1,600억 원. 그래서 128%가 된다. 28% 이익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비교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생긴 지 한 2년도 잘 안 된 제도죠. 오세훈 시장님이 뭐 이렇게 잘 활성화시킨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20여 년 동안 또는 30여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재개발, 재건축 뭐 잘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주민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는 저희 같은 협력업체가 또는 설계업체가 무슨 뭐 시공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성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변합니다. 주민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 협력업체가 역량을 갖고 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변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고 그냥 다 허물고 그냥 한 땅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5개 구역이 모여서 이렇게 좋게 잘 하느냐 대충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 일반적인 말. 근데 모아타운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의 재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제쳐놓고 오셔서 좀 들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협조해야 서로 주민들이 협조해야 우리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 신경 쓰시고 해야 되는 일은 얘기죠. 물론 저희 같은 협력업체도 잘 역량을 갖고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동네의 현재 재산은 다 합쳐서 1250여 억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아타운의 동의서를 다 내서 조합을 만들어서 일단 시공사 뽑아서 뚝딱거리고 진다. 그럼 뭐 대충 해도 6%는 남는다. 1328. 뭐 별로 안 남죠. 뭐 6%는 대충 해도 그냥 6%는 남는 겁니다. 그냥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일단 모아타운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까? 아까 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을 올려주고 통합개발 하면 그 건축비도 내려가고 이런 것들의 혜택을 대충 받으면 이 6% 정도 오른다. 근데 모아타운으로 여러 가지를 모아타운으로 잘 갖고서 정말 성공적인 모아타운은 28%나 남는 데 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아타운도 성공을 하고 이익 극대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만 사용하는 방법인데 왜라는 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토지개발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또 한 100억 정도, 124억 들어서 1,735억이 될 수가 있다. 즉 이익률을 38%로 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면은 뭐 남는 것도 없고 6% 남는 게 뭐 남는 겁니까 이게 사업이. 그냥 몇 년 동안 어디 철거하고 이주해서 고생하시다가 뭐 고생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주했다가 몇 년 만에 들어오시는데 이건 뭐 6% 냉기자고 이 고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이쪽으로 가서 20, 30%, 40% 이렇게 이익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협력업체의 노력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크게 변화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정비업체가 서울시의 면허를 갖고 있는 정비업체가 160개가 있는데요. 저희도 정비업체입니다. 근데 저희는 단순한 정비업체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는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토지개발 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 기획을 하고 토지개발 기획을 하고 그거를 설계하는 이제 설계업체에 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주인들의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런 거에서 설계업체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일을 40년 동안 해온 회사고요. 분당 일산 신도시 계획도 저희 회사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뭐 평택시장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일본의 기요대학에 그 교환교수 1년 가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하고 같이 저희하고 컨소시엄으로 그 평택시 특화 그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거기 이제 다른 신도시하고는 다 다르고 평택 신도시가 그 뭐 미군 부대도 막 이전해 오고 그래서 특별한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여건에 따라서 이게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했고요. 그런 걸 한 300여 건 했습니다. 분당, 일산, 잠실 롯데월드도 롯데그룹에 의뢰를 받아서 제가 그 개발을 장을 했고요. 뭐 하여튼 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 정비업체가 아니고 이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 해왔고 정비업체로 도정법이 생기면서 정비업체로 돼서 이제 일반 행정 영역을 지금 2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는 것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이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신제품 개발 기법이라는 걸 토지개발 사업에 도입을 했고 포지셔닝 전략, 마켓 실험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제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동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 모아타운 여러분들 동네가 있습니다. 저 위에 방화동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같은 모아타운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화 뉴타운이 옛날에 설정이 돼갖고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뭐 쭉 하다가 이제 막 짜게지고 8개 뭐 이렇게 8개로 짜게지고 그래서 다른 거는 못 가기도 하지만 흔히 3구역하고 5구역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구역이 이제 GS건설 시공사 들어와서 막 뭐 이제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이 아파트 단지를 지금 이름을 마곡 자이더 블러썸 뭐 이런 식으로 마곡자를 그 이름에다가 붙이겠다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마곡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이거 개발되기 전에 이 마곡의 아파트 단지 만들어서 크게 뭐 얼마나 비싸질까 이제 업계에서는 못 들리겠는데 뭐 엄청나게 이게 비싸져갖고요. 무려 평당 5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4천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 마곡지구 이 분위기도 그렇고 이 뜬 마곡지구를 등에 업고 우리 5구역도 이름을 마곡자를 붙여서 아파트 비싼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름부터도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도 어떻게 붙여야 이게 우리 재산이 돈을 불러갈 것이냐. 여러분들 재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지만 하다못해 이름도 걱정을 해야 된다. 신경 쓰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여러분들 동네 바로 옆에 요 평당 4천만 원짜리 이게 화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이게 있습니다. 이게 평당 거의 5천만 원 같은 단지입니다. 이게 지금 한 4천 가죠. 이게 보면 여기 이것도 4천, 평당 3,800, 3,850. 여기 보시면은 역하고 딱 붙은 거는 이건 조그만 단지입니다. 이거는 뭐 1,몇백 세대 큰 단지고. 그래서 큰 단지하고 작은 단지하고 벌써 아파트 값이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싸지고 3,500, 좀 멀면 3,300, 조금 더 멀면 3,200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 모아타운 여기 공항동에 그 여러 가지 요소를 어떻게 해야 우리 재산이 극대화가 될 것인가를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시공을 뚝딱거리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40년 동안 저희 회사는 사실 그런 일을 해온 회사다. 단순한 행정능력을 하는 정비업체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상당히 그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가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단지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우리 새 단지 만들면 우리도 저렇게 좀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과 그런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4,800만 원까지 2022년 4월에 4평당 4,800까지 비쌌던 게 16.5%가 떨어져서 지금은 4천만 원. 그리고 요게 강서구 전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가 22년 여름이나 그걸 피크로 해서 막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갈랑 말랑 강서구 전체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3,400 강서구 전체가 요것도 22년 4월입니다. 20년 4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는 2,800으로 떨어져서 이것도 한 16.4%,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는데요. 요 강서구 전체는 이렇게 했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오르느냐 마느냐 숨 고르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주식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요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강서구 전체에는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뭐 30년 묵은 아파트도 있고 그냥 아파트가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숨 고르는 정도지만 그 중에 대장 아파트, 주식도 왜 대장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처럼 그런 것부터 우리가 아파트 값이 오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강남서부터 오릅니다. 보면 그게 여파를 미쳐서 강남 뒤에 서울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 오르고 경기도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지면은 거꾸로 지방부터 떨어집니다. 강남은 맨 마지막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동네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브랜드도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엄청난 그룹,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브랜드고요. 그래서 이 대장 아파트는 벌써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는 지금 꿈을 꾸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 아파트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보면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5월 17일 매일경제신문인데요, 서울 전세값 1년 내리 상승.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값 오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방은 아직도 그렇지만 서울의 주택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넉 달 연속 올라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텔레비에서도 이게 뭐 그 사람들이 그 저 대출을 막 아파트 대출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를 의미를 본다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저기 둔천동에서 난리가 나고 그냥 뭐 아파트가 쓰고 뭐 이제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지금 그런 것이 옛날에 좋을 때 시작해서 지금 거꾸로진 시점에 이게 입주를 하고 뭐 어떡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져서 최근에 비례율, 아까 말씀드린 그 비례율이 옛날에는 110%, 20% 남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90몇 프로가 되고 거꾸로 낮아져서 이런 동네가 많습니다. 지금 강남에도 있고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옛날에 좋은 시절에 몇 년 전에 비례율 계산하고 뭐 건축비 계산하고 이래서 이게 뭐 20% 남네 120이다 이랬는데 건축비가 2년 전에 여러분 건축비가 평당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500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에 55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8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강남은 지금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건축비가 올랐죠. 그 건축비 예상하지 못하게 더 줘야죠. 아파트 값은 내렸죠. 그러니까 비율이 120% 했던 게 95% 이렇게 막 내리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모아타운은 이제 강서구에서도 여러 군데 일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니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불경기인데 지금 어떻게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느냐, 좀 나중에 있다가 세월 좋아지면 하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나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고. 지금 매 맞은 상태죠.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 아파트 값이 뭐 20%씩만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매 맞았을 때 시작해야 나중에 좋은 시작이 온다. 왜냐하면 세상상을 항상 돌고 올라가면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지금 시점보다 아파트 값이 더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에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고 그때 분담금 내고 이럴 때 좋은 시절이 온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파트 단지 여러분들 동네에 다 부수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이게 얼마짜리가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냐면 비례율을 다시 보시면 여기요. 지금 비례율이라는 게 이익률의 개념인데 내 지금 재산은 그냥 1250억입니다. 그냥 1250억.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축비, 즉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는데 건축비는 평당 한 800만 원, 700몇십만 원 자극입니다. 금방 계산됩니다. 무형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면적에다 평당 800만 원, 750만 원, 이거 곱하면 그냥 건축비는 몇천억 딱 나옵니다. 1700억, 18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건축비가 무려 2천억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재산의 거의 2배입니다. 건축비가. 그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쉽게 그냥 예측이 됩니다. 건축비 얼마? 비용은 다 건축비에 대부분 연계가 돼서 얼마? 이건 금방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계산을 잘 못하게 되는 게 이거죠. 재개발 총수요. 우리 동네의 아파트 집에는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 이게 미래의 얘기니까 하느님만 하지 누가 합니까?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비례율은 여태까지 20년, 30년 재개발 역사에 지금 계산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법이 몇 달 전에 바뀌어서 동의서 받을 때 이걸 다 계산해서 주민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즉 김철수 씨, 박철수 씨 1000명 있으면 1000명마다 그 개인의 재산이 지금 얼마인데 당신은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변하고 따라서 당신이 수평 아파트를 신청하면 얼마 더 내야 돼요. 이거를 지금 현재 계산해서 그걸 다 알려주고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법이 몇 달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유사일에 재개발 유사일에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업계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2, 3년 후에 관리 청문회 때 이거 계산하는 거를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추정할 거냐, 하느님도 아닌데. 근데 회의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때 이르지만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한 게 미래의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들 동네에 지면 얼마짜리가 될까 이걸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렵고 하느님만 알고 그런 거지만 이거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개발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쓰는. 그래서 전략적 시뮬레이션 모델 중에서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 중간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분 함수로 만들어서 미분방 정식을 풀고 미분값이 제로가 될 때 치원 연립방 정식을 풀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건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면 여러분들 동네는 4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된다. 어떻게 묘하게도 그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마곡 뭐 힐스테이트하고 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잘하면 이게 된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아파트 단지에 영향 미치는 모든 변수에 대한 여러분들 선암지역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그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그걸 푼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보시면 별개 단어입니다. 최고층, 여러분들 한 15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7층 아파트에 비해서 15층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비싸지냐? 여러분들 동네 500만 원 평당 비싸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계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역세권에서 5분, 역에서 5분 이내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248만 원이 평당 달라지고요. 브랜드가 유명한 1급 브랜드, 포스코다 무슨 뭐 모르겠습니다. 삼성이다 무슨 GS다 이런 초 1급 브랜드냐 2급 브랜드냐 그거보다 상급 브랜드냐 2급에서 1급 올라가면 148만 원이 높아진다. 별게 다 나옵니다. 고층 세대수가 100세대는 때마다 큰 아파트가 단지가 되면 얼마씩 오르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수학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예측을 해보니까 그냥 뚝딱거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측한 게 아니라 이런 고도의 수학식에 의해서 예측을 해보는 결과 여러분들의 동네는 4천만 원이 된다. 근데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개 구역이 그냥 따로따로 간다. 시공사 따로 뽑고 이 1구역은 뭐 이런 회사 뽑고 저런 회사 그러면은 유명 브랜드가 안 들어옵니다. 삼성건설이나 이거 조금 뭐 너무 이름 말씀일지는 몰라도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은 모아타운이라는 것에 자체에 안 들어옵니다. 분당이나 이런 데 재개발 재건축에 만들어가지 모아타운이라는 건 복잡하다고 해서 안 들어옵니다. 아직도. 아예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특성. 그러니까 지금 모아타운이라는 게 2년밖에 안 돼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들어갈까 말까.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야 모아타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두 구역이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삼성이다, 포스코다, 롯데다 이런 데 안 들어옵니다.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은 건설회사는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초 1급이냐 2급이냐에 따라서 150만 원이 달라집니다. 평당.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재개발은 이 전체 땅을 다 허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은 어떻게 모아타운으로 잘 이걸 잘 꾸러미를 만들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저게 달라지고 저게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하느님만 아는 건데 이 수학식이 아무리 복잡한 수학식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틀리죠. 아무 수학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리는데 요거 보시면 R값이 0.8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으로 예측을 했을 때 맞을 확률이 80.8%고 틀릴 확률이 19.2%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틀릴 수 있지만 81%의 확률로 맞는다. 이 식이.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비례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비례율은 도정법, 즉 재개발 재건축 관할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이제 짧게 줄여서 도정법이다, 도정법이다 이렇게 업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나오는 비례율, 요거는 도정법에서 나오는 용어고 도정법에서 법에서 말하는 사업 이익률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업 이익률이 아닙니다. 이게 법하는 사람들, 주로 행정하는 사람들이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 사업을 잘 해본 사람은 이게 사업 이익률이 이게 맞아?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주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하는 분들 그리고 무형처럼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토지개발 사업을 다 주도합니다. 그럼 당연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상대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 유럽에 유학을 가서 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저는 경영학에서 이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하거나 설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설계하는 분들하고는 달리 저는 개발 사업을 볼 때 어떻게 개발해야 주인 입장에서 이익이 극대화되느냐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일을 실제 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와서 용어나 이런 거 딱 보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다. 이 비례율. 법을 한 사람들이 만든 용어다. 그래서 실제 이익이 얼마고 실제 이익률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비업체로 최초로 저희가 요 실제 이익률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 3억 원 빌라 소유자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 내가 빌라 소유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면 비례율이 128%가 됩니다. 28%. 그것보다 사업이 극대화까지 성공을 하면 30몇 %가 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모아타운도 그냥 일반적으로 성공했다. 저희 같은 회사가 뛰지가 않고 그냥 그것만 했다 하더라도 28%가 남습니다. 그러면 3억 원짜리가 3억 8,400억이 되는 거죠. 28% 이익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권리가액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비록 아파트가 아니라 3억 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28%가 이익이 남으니까 나도 그 28% 이익을 더 내라. 이렇게 조합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억 8,400. 그러니까 재개발이 끝나면 내가 내 현재 빌라는 비록 3억이지만 조합에 가서 나중에 3억 8,400만 원짜리 아파트 내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거를 권리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가 남느냐? 8,400만 원 남는 거죠. 28%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익률이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거를 비례율 이익이다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붙였습니다.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혼동이 안 되게. 이거는 비례율 이익일 뿐이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20평 아파트를 신청을 하시면 20평 아파트는 아까 한 4천만 원 정도 평당 가니까 이게 8억짜리가 됩니다. 7억 8,500만 원짜리.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새로 만들 아파트의 20평 아파트는 시가가 8억짜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억짜리 빌라 소유자분이 8억짜리 들어가겠다. 20평 나한테 달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시가가 8억인데 여러분들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싸게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싸게 들어갈 권리. 그래서 그게 조합원 분양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왜 옛날에는 이 조합원 딱지, 재개발 딱지라고 불렸던 딱지라고.
보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시가가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들리십니까? 뭐가 잘못됐지? 뭐가 배터리가 나갔나? 안 되는데. 이제 앞에 육성으로 좀 하시죠. 앞에 좀 나오시고. 그냥 하시면 들릴 것 같은데. 예, 그럼 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에게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그 시가, 이 분양가,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갖고 올 그 권리가 있고요. 권리가 있는데 얼마나 싸게 갖고 올 거냐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야, 우리가 세월이 좋고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랐어. 한 2년 전처럼.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이익률이 엄청나. 그럼 우리가 남들한테 왜 그걸 이익을 주느냐? 우리가 그냥 엄청 싸게 갖고 오자. 그러니까 실제 일반 가격의 한 70%를 갖고 오자. 10억짜리를 그냥 7억에 갖고 오자. 우리끼리 있는 거. 그리고 일반인한테는 10억에 팔고 우리는 7억에 갖고 오자. 그럼 70%로 싸게 갖고 오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지나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밖에 70%밖에 7억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다 합쳐봐야 건축비를 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7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때 잘 조절해서 야, 이거 뭐 70%로 갖고 오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건축비가 100원 모자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한 80%만 가져오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 강압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때에 따라서 변한다.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율이 법에서 만든 법학자들이 만든 그 용어일 뿐이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소유자의 입장에서 내가 재산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이익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이익률을 따지려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7억 8천, 8억짜리 20평 시가 아파트를 내가 85%, 저는 이제 여기서 계산을 85% 계산을 했습니다. 85%. 일단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8억짜리, 7억 8,500짜리를 6억 6,800만 원에 85%에 싸게 갖고 올 때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85%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70%로 갖고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좁아져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돌아가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 요거 우리 동네 요 아파트도 그렇고 이 대장 아파트, 우리 동네 대장 아파트 마곡 힐스테이트 마스터 그리고 뭐 강서구 전체 모든 아파트 뭐 평균을 볼 때 이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뭐 정확히는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노가나는 겁니다. 여러분. 통제를 하는 거죠. 이 이익률이 훨씬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거의 뭐 끝났습니다. 지루하시더니 조금 참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85%로 싸게 갖고 온다고 가정할 때에 7억 8천을 6억 6,800에 여러분들은 가져올 수 있고 여러분들 특권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남는 차익을 계산하니까 1억 1,700입니다. 즉 1억 1,700원어치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행사하면 나한테 최종 돌아오는 이익은 뭐냐? 3억짜리 빌라 소유자 입장에서 일단 비례율에 의해서 0.8400만 원의 이익이 나한테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그리고 이 8억짜리를 6억 6,800에 갖고 올 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1억 1,700만 원이 나한테 떨어져서 그 두 개를 합한 게 나의 실제 이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비례율, 그냥 저희 회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편리상 비례율 2, 입주권 2. 이게 이제 조합의 경우에는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분양권이라고 그러죠. 분양을 받았다. 분양권.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이게 세월 좋을 때 대한민국을 그냥 그 초고속 성장할 때는 재개발하면 무조건 남아갖고 재개발 딱지 뭐 이래갖고 이제 딱지를 산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걸 안 쓰지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딱지라고 그럴 수도 없고 입주권 이익이다. 입주권에 의한 이익이니까. 그래서 입주권 이익이라 해서 사실 실제 이익은 이 두 개를 합친 걸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합치니까 2.01억 원, 2억 원이 됐습니다. 실제 이익. 그러니까 3억 원 빌라 소유자 여러분들 동네 5구역, 새로 된 5구역의 입장에서는 3억짜리 빌라를 가진 사람이 실제 이익은 2억 원을 갖게 된다. 2억 원의 이익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5억이 돌아오는 거죠. 내 자본 3억에다가 5억이 돌아오는 거여서 67% 이익이 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비례율 이익만이 이익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요 입주권 이익이라는 게 요게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현상이 강남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천동에서도 난리가 난 게 건축비가 오르니까 현대건설이 건축비 더 내나. 그러니까 이게 조합장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내가 그걸 이제 엄청난 돈을 어떻게 얘기를 해. 이렇게 돼서 그냥 조합장님과 그 건설회사 간에 알력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단해. 그래서 공사 중단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시절에 시작한 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지금 나쁜 시절에 마침 입주하고 뭐 관리 처분 다 완료하고 이런 때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도 잘 타야 된다. 그 타이밍의 파도를 잘 타야 재개발 사업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실제 이익률이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꼭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네에 3억 원짜리 빌라 소유자, 대부분 이제 조그만 빌라 소유자들이 많고 또 이제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일반 건축 이제 까여기 높죠 이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크게는 둘로 대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개발을 한다면 보통 단독주택 소유자, 우리 여러분들 5구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단독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또는 큰 그냥 업무 빌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큰 빌딩 소유자분들이 주로 반대를 합니다. 그건 뭐 상식이죠. 그래서 재개발이 잘 안 됩니다. 통일서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 제도는 오세훈 시장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정권에서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법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책. 이게 그 법 속에 보면은 모아타운과 같은 관리 지역이라는 거에 대한 조항이 딱 한 가지, 한 줄이야, 한 조가 나옵니다. 관리 지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뭐 이런 거를 민주당 정부가 미리 5년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님이 딱 들어서서 2년 전에 요 조항을 서울시 입장에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서울시 조례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히트를 쳐야 되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었죠. 내가 뭔가 히트를 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조례로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어떤 거를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아타운 제도를 만들었다기보다는 활성화시킨 거고 또 그걸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서 신통기획 있는 걸 만들어서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은 바로 그런 것이고 이 모아타운의 원래 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거다. 그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나 이런 뭐 어느 정당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 재건축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아파트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 조그만 빌라 살고 이런 분들보다는 아파트 소유자는 그래도 이게 소득이 높다라고 실제로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은 좀 많이 그 규제를 하고 못하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재개발을 뭔가 아주 조금 낙후된 동네를 재개발을 잘 되게끔 하는 뭔가를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근데 보니까 이 단독주택 소유자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반대해서 이 재개발을 안 한다. 그러니까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뭔가 만들어서 새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살짝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시킨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의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거, 그리고 그걸 몇 개 모은 모아타운 제도는 다른 재개발,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단독 소유자, 큰 건물 소유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찬성을 하게끔 어떻게 만들까,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갖고 있는데 내가 2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다. 근데 3억짜리 빌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나나 분양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일반 재개발. 그래서 잘해야 뭐 1+1, 재건축도 그렇습니다. 1+1. 재건축 아파트를 우리 동네에 내가 10개를 갖고 있다. 그래봐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10개 갖고 있다 그래서 분양권이 10개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다만 굉장히 큰 경우에는 1+1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쬐끄만 아파트 하나 더 준다. 1+1. 근데 그 1은 쬐끄만 것만 주는 거고, 그것도 막 팔아먹지 못하게 몇 년 동안 못 팔아먹는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아주 이 큰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단독이나 큰 상가 소유자가 아주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제도가 일반 재개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이나 상가 소유자가 반대를 주로 하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제도는 그게 아니라 요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게끔 그런 조항을 두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이것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빌라를 10채 줬다. 근데 이거를 다 지분 등기해서 다 팔았다. 10채. 독립적인 가구다. 이렇게 되면 다세대라고 하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다가구는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 10채인데 요거를 내가 혼자 소유하고 소유권자는 딱 하나고 지분 등기가 하고 10개 임대 줘서 전세 받고 그래서 내가 내 소유자다. 이런 거 다가구. 그러니까 다세대는 10개 분양해서 10개 다 분양해 버리면 10사람 다 분양권이 나옵니다. 근데 다가구는 10채 겉으로 보면 저 빌라하고 똑같은데 나는 이걸 다가구로 갖고 혼자 갖고 있다고 해서 너는 하나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아타운에서는 그래서 다가구 수익은 다 매출입니다. 10개도 줄 수 있고 뭐 5개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 10개, 20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까에게 자기 재산에게 막 그걸 10채가 이렇게 빌라처럼 되어 있는 다가구를 내가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데 한 12억이다. 그럼 12억이면 20평 아파트를 신청을 하면 여기가 얼마다? 그러면은 2채 되고 만약에 이 엄청난 다가구를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의 재산가액이 40억이다. 그럼 뭐 6억짜리 6, 7, 40이 7개도 갖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딱 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3개까지도 줍니다. 상가 소유자, 다가구뿐만 아니라 상가 소유자든 모든 재산가액이 높으면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의 제일 조그만 평수의 몇 배가 되느냐, 이 사람의 재산가액이 3배가 된다. 그럼 3개 주고 3개까지 4개, 5개는 안 줍니다. 그건 다가구만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단독 소유자, 상가 소유자가 억울하지 않게 만든 것이 이 법이고, 그런데 이 법에 의한 모아타운에서도 이렇게 단독 소유자,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잘 몰라서.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되게 물어볼 때는 근데 뭐 우리 동네 재개발해야 되는데 억울한 거 아니야? 저 조그만 빌라나 나나 뭐 내가 15억인데 단독 커서 어디 뭐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억울해. 그럼 뭐 어디 동네 자기 친구한테 니네 재개발 끝나서 뭐 입주했 때문에 너 재개발에 뭐 대해서 잘 알겠다. 내가 궁금한데 말이야. 재개발 이거 어떤 거냐? 그러면 너같이 단독주택 15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게 재개발이야. 그거 동의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 사람도 모르고. 또 주변에 이제 부동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물어보면 그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서울시 직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조례도 바꾸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그러니까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안 되겠네. 계속 바꾸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의 경우 그래서 10억짜리 단독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예시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종점가액이 10억 원입니다. 근데 28% 남으니까 내 권리가액이 10억짜리가 12억 8천, 13억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3억을 일단 이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뭐 한 33평 근사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 33평 아파트 시가가 13억입니다. 평당 4천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시가가 13억인데 내가 85%로 싸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11억 원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11억 원. 근데 내가 10억짜리지만 이게 12억, 13억으로 둔갑을 했으니까 그럼 11억만 내면은 13억짜리 갖고 올 수 있다는데 내 권리가 13억이니까 2억이 남는 거죠. 1억 7,800 정확히. 그거를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억 8천 남고 그러다 보니까 12억 8천으로 뛰니까 권리가액이. 이게 비록 13억 시가 큰 33평 아파트지만 11억에 나는 갖고 올 특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가 내 권리가액이 13억으로 커졌고 그러니까 2억이 거의 남아서 33평 13억짜리 갖고 오고 그리고 2억 현금 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10억 원 단독 상가 투자 대비 비례율이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여기서 2억 8천이 남는 거죠. 그래서 비례이익이 2억 8천이 납니다. 즉 28%가 여기서 이익률이 나죠. 근데 입주권 이익이 여기서 1억 9,400이 남는 겁니다. 13억짜리를 11억에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요 1억 9천이 남는 거죠. 입주권 이익이. 그래서 그게 19%. 그 뭐 10억 원 대비 투자 대비. 그래서 그걸 둘을 합치면 47%의 이익이 납니다. 즉 돈으로 따지면 거의 4.7억 원이 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따져야 내가 과연 얼마나 내 재산이 증가하는 거냐를 알 수 있는 거지. 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든 비례율이란 그 도정법상에 나오는 비례율을 모두들 다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넓게 보시고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꼭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 말씀 다 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저희 같은 협력업체의 역량 이게 모여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제 좀 많이 동서 힘내시고 좀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